이민수의 주식 라이브쇼 오늘은 원자재 관련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참 원자재 가격이 안정될 것인가. 매우 복잡한 그 과정들과 세력들과 패권이 있다는 얘기는 했고요. 그러면 하반기 과연 원자재 시장 전망은 어떤지, 투자자들은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김성준 차장님, 제이킴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킴의 제이는 뭡니까? 제 이름이 김성준이라서 그냥 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했을 때 그냥 이니셜로 하다가 그러니까 제 성준이다 보니까 SJ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이. 네, 제이.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지었습니다. 별 뜻은 없습니다. 제이 차장님. 그래서 유가가 지금 사실 100달러 이상의 유가가 이렇게 쉽게 보리라고 생각 안 해요. 전쟁 아니었으면 사기 어려웠을 텐데요. 네, 맞아요. 140 갔다가 다행히 한 90, 평균적으로 한 90달러 레벨 정도 내려왔는데 하반기에 오를 걸로 보는 분들이 훨씬 많던데요. 차장님은 유가 전망 어떻게 하세요? 현재 지금 85불 레벨을 언저리에서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고는 있는데 왔다리 갔다리 표현 좋다. 네. 근데 90불에서 92, 3불까지는 열려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요. 예, 여전히. 아니, 그 정도 괜찮지. 100달러 위로 또 뭐 100, 120 갈까봐 걱정하는 거지. 갑작스럽게 오펙에서 급격하게 이제 감산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거에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치솟았던 레벨은 약간 좀 단기적인 충격에 의한 어떤 뭐 이런 쇼크에 의한 걸로 오버슈팅을 했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찌됐든 이게 작은 이슈가 아니었기 때문에 급격한 이슈가 큰 이슈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충격이 이제 심하게 받았던 거고 왜 이제 사람도 어디 한번 심하게 다치고 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회복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경험을 쌓게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 100불 상한선은 솔직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뭐 그때는 이제 오펙에서도 실제로 오펙이나 이런 데서도 어느 정도 이제 가격에 대한 너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부담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불을 저는 언저리 밑으로 저는 일단은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지만 아래쪽으로도 이전처럼 우리가 봤었던 레벨 뭐 20달러 같은 것도 이래저이고요. 평균적으로 한 그 다음에 거기도 20달러 뭐 우리 유가가 마이너스 가는 거 봤어요. 그러면서 뭐 보관하려면 보관료내라 이런 소리도 했었는데 불과 뭐 얼마 전에 그죠? 맞습니다. 근데 그 레벨은 사실 그것도 비정상적인 레벨이거든요. 한 60달러 선, 50 중반 60달러 선에서 가다가 그죠? 지금 긋는데 100달러 위로 갔던 건 이래저이고 그렇다고 지난번처럼 다시 앞자리를 5, 6으로 가기도 어렵다. 셰일 업체들이 들어온다면은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요? 예, 셰일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다시 이제 그 시추를 하기 시작한다면은 60 레벨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미국에서 이제 다시 기름을 뽑아서 수출하는 날이 돌아온다면. 그럽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 뭐 여러 분 여쭤보면 뭐 지금 좀 떨어졌지만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예를 들면 한 80달러 후반 90달러 선에서 위냐 아래라고 하면 위가 더 많이 열렸다고 보통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차장님 얘기는 뭐 위로도 제한적이고 그죠? 아래도 좀 제한적으로 하셨는데 그러면 일단 물가를 잡으려면 뭐 식료품 가격도 있고 미국의 임대료도 있고 임금도 있지만 결국은 사실은 유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유가나 에너지 가격을 잡을 수 있는 뭐 최상의 시나리오나 방안은 뭐예요? 이게 나쁘게 표현이 되자 하면은 금리 인상을 통해서 경기 침체가 되면서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면 빠질 수가 충분히 그것도 이유가 되는 수요를 억눌러서 수요 자체가 억눌러질 수. 근데 이거는 이제 안 좋은 케이스로 이제 빠지는 경우고 실제로 어찌됐든 사우디 쪽에서 공급량을 조금 더 늘려주고 일단은 막 이 상품 시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다 배웠던 거잖아요. 이 상품이란 거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게 실제로 대부분이지 외부 압력에 의해서 가격이 움직이는 거는 일시적인 충격은 있을 수 있으나 결국은 자기의 자리로 돌아오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중국에서 지금 이제 제로 코로나를 포기하고 뭔가 이제 시장을 다시 이제 닫지 말고 다시 열어서 수요에 대한 이제 그 조금 더 활성화를 키운다든가 말 그대로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수요 공급을 맞추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우디는 적극적으로 증산을 할 이유가 별로 없고, 네. 그죠? 네. 미국한테 아직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렇죠. MBS, 네. 모하마드 빈 살만이 아직까지 딱 목에 힘주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뭐 네옴시티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돈 네.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할 거고. 다만 수급 요인에서 뭐 이란이 핵 협상 돌아오고 그러면 이란 쪽의 물량이 그러니까 증산 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대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이란의 물량이 실제 전체 중동에서 한 많지 중동 않아요? 전체에서 네, 10% 정도 이제 됩니다. 네. 근데 이 10%라도 시장이 풀린다면은 가격은 이제 어느 정도 근데 그 레벨이 가격이 떨어진다, 그 이란의 물량이 빠진다, 시장이 풀려난다 하더라도 10불 정도? 그 정도의 값어치는 하지, 그게 이제 뭐 20불, 30불 그렇게까지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까지는 어려운 물량이라 결국은 여기에 미국 셰일이 이제 더해진다 하면은 예, 이제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8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이미 이제 캐시 충전을 충분히 했다고 이제 판단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주요 이제 외신 쪽이나 그런 뉴스를 보게 되면은 미국 쪽의 뉴스를 보게 되면은 셰일 쪽에는 이제 어느 정도 그 기반이 다져졌기 때문에 다시 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올해 말부터 진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건 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는데. 셰일이 실제로 시추 공수는 계속해서 조금씩 늘리고 있어요. 예. 그게 눈에 가시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게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말 그대로 원유의 이제 그 공급량 자체가 안정적으로 될 수 있을 정도로 왜 예전에 이제 그 셰일이 폭발적으로 늘었을 때만큼은 하진 않을 거지만은 그때는 뭐 유가가 막 30불 그 정도까지 내려갔었잖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하루에 뽑아낸 배럴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 미국이 뽑아내는 원유 하루의 배럴을 사우디의 3분의 2 정도만 맞춘다 하더라도 그때는 가격이 60불까지는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유가가 지금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유가를 좀 잠재울 수 있는 요소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죠? 네. 뭐 전쟁이 끝나면 최고 좋겠지만 네. 여기는 이제 예측 불가능하다. 네. 근데 사우디나 뭐 오펙이나 뭐 이란 쪽에서의 수급이 좀 늘어날 수 있고 셰일 오일이 또 셰일 업체들이 나서기 시작하면 그쪽의 네. 물량이 꽤 나올 수 있다. 셰일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셰일이 이제 뭐 그 안반층에 이제 지하 들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뭐 물을 해가지고 이제 끌어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누구는 셰일 오일이라고, 누구는 셰일 가스라고 하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뭐 가스도 나오고 오일도 나오고 또 어떤 거 보면 뭐 원하는 대로 오일이나 가스 형태로도 뽑을 수 있다고 하는데 네. 뭐예요? 진실이 뭐예요? 실제로 이제 그 유전 라인 그 셰일 안에 있는 모래 안에 있는 거기에다가 이제 물을 집어넣거나 안에 강한 공기를 집어넣으면서 네. 거기서 많은 부산물들이 같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가스 구간이 터지는 구간도 있고 원유 구간이 터지는 구간이 있는데 대부분 가스보다는 원유 매장량이 확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셰일 유라고 표현하는 게 네, 맞는 표현이라고 저는 셰일 오일 네. 쪽으로 봐도 맞네요. 우린 보통 셰일 가스라고 얘기를 처음에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스하고는 깨건 가스지 석유가 아니잖아. 네. 이렇게 많이 생각했거든요. 네, 이제 원유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쓰는 그 가솔린도 미국 사람들 가스라고 하잖아요. 가스. 네. 그죠? 가스 오일이라고 표현을 정확히 하죠. 가스 오일. 네. 그러니까 헷갈리는데 네. 그러니까 셰일은 그냥 가스도 있고 오일도 있는데 편하게 그냥 석유에 대체할 수 있다. 네. 오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기름으로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원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또 깨알 같은 셰일 얘기를 좀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유가가 여기서 다시 확전이 되고 막 이렇게 그죠? 어디 시설이 무슨 뭐 불이 나고 이러지 않는 이상은 전처럼 막 치솟진 않고 점차 이제 조금 하향 안정화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좀 잡힐까요?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 말 그대로 이제 그 물가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이 물가지수의 지표의 척도가 대부분 일단 40% 넘게 이제 원유 가격, 유가 가격에 포함이 돼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단순하게
원유가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톱니바퀴처럼 이제 경제의 모든 전반적인 움직여지듯이 단순하게 유가만 잡힌다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말 그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제는 곡물 가격이 한번 또 점프를 한번 크게 하긴 했었거든요. 그것도 물가 영향을 미치죠. 네. 그렇죠. 뭐 에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고 이거는 끝에 다 맞물리기 때문에 단순하게 유가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안정화가 되기는 쉽지는 않다. 대신에 지금 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8.5%까지 네. 나왔지만은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되는 게 그래도 유가가 이전 대비 지금 80불 중반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상치가 8.4%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빠지는 수준이 거의 없단 말이죠. 여전히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잡기는 실제로 그 원유만 빠진다고 해서는 현재 물가가 네. 완전히 잡히기는 저는 어렵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그래도 하고 뭐 있어요. 오르는 거 다시 오르는 것보다는 뭐 다르긴 그렇죠. 하지만 네, 인플레이션의 레벨 자체를 사실 급격하게 내리긴 좀 네. 어려울 거예요. 이제 이전에 저희가 봤던 2%대 물가 네. 이게 빠른 시기에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어렵다고 보고는 있거든요. 사실 저금리도 꽤 오래 지속이 네, 됐었죠. 네, 맞습니다. 네, 그게 한번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고착화되면 계속 갈 것처럼 생각을 해서 네, 문제이고요. 네. 세상 일이 쉬운 게 없어요. 하나로 해석되지 않고. 네, 맞아요. 곡물가 말씀하신 거 가기 전에 다른 그 상품 가격 보면 항상 이 상품 시장에서는 네. 저희가 잘 모르지만 상품 시장의 어떤 경기의 바로메터를 쓰는 게 구리 가격이잖아요. 네, 맞아요. 리스타 쿠퍼라고 네. 그러는데 구리 가격이 요즘 별로 안 하던데요? 이 구리가 요즘은 재미가 없거든요. 네. 말 그대로 이제 구리는 모든 가격에 뭐 S&P나 나스닥에서도 선행지표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구리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주요 지수들이 움직이는 네. 경향이 많이 심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역할을 충분히 했을 때 어쨌든 원자재 블랙홀이라 불렀던 중국이 이제 사용량을 급격하게 늘린다거나 했을 때 네. 이야기인 건데 중국이 말 그대로 코로나 이후에 아니면 이제 경기가 이제 이전처럼 활성화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레벨이 올라가면은 그 상승폭이 점점 이제 솔직히 줄어들잖아요. 경기 이제 확대에 대한 성장률 자체가 줄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러면 구리 사용량 자체가 줄어들 것이고 물론 이제 그 구리를 아예 안 쓸 수는 없죠. 모든 산업 전반의 기초적인 그렇죠. 이제 네. 원자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사용량이 이전보다 많이 줄어들었고 지금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구리의 가장 이제 원초적으로 말 그대로 광산이 가장 많은 나라가 칠레예요. 칠레 맞아요. 칠레에서 노동자들이 돌아오질 않네요. 어디를 가세요? 코로나 걸리고 코로나 시기에 돌아오질 않아요. 현장으로 복귀가 안 된다. 네. 그리고 수요도 없고 공급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약간 고착화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 비철금속 시장에서 구리가 지금 대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최근에는 전기차와 이 배터리 이것 때문에 니켈이랑 이런 이제 광석 쪽이 오히려 곽강을 훨씬 많이 갖고 있고 니켈 같은 경우는 네.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비철금속을 거래하는 거래소가 특정 거래소가 영국에 따로 있어요. 런던 메탈 익스체인지라 해가지고 LME. 네, LME 거래소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니켈 거래가 하루에 급등한 퍼센트 내지가 30%가 넘다 보니까 네. 거래를 정지시켜 버렸어. 아예 아시아장에는 거래를 지금도 못 해요. 못하게 거래를 정지시켜 버리고 그날 체결된 체결 건수 다 취소시켜 버리는 이런 이례적인 일이 또 발생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사 본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이제 이런 니켈이나 아연 이런 금속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가격이 굉장히 높게 그리고 이제 구리보다도 오히려 지금은 포커스가 비철금속 시장에서는 이 두 개의 금속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사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 비철금속 쪽의 요인들은 뭐 물론 2차 전지 쪽 수요일이 있지만 그렇게 막 이슈가 되고 물가를 올리고 막 폭등나고 물가 뭐 부족하고 그런 상태는 아니네요. 그죠? 네네. 상대적으로 관심이 조금 굉장히 많이 줄어든 편이에요. 구리 자체. 예. 네. 말씀하십시오. 네, 구리 자체가 일단은 뭐 저희 증권사 내부에서도 주로 이제
프랍이라고 표현을 하죠. 뭐 이제 주식 운용을 하거나 이제 회사 자금을 잡고 투자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데 네. 여기서도 이제 뭐 구리에 대한 투자를 기본적으로 뭐 가장 많은 지표를 보면서 이제 저희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관련 이제 시황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최근에는 관심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반면에 곡물가는 계속 봐야 돼요, 그죠? 유가나 천연가스와는 결을 달리하지만 곡물가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의 영향을 받고, 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고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료, 게다가 또 유가 같은 경우는 마음 먹으면 더 뽑아낼 수 있는데 유가든 네. 셰일이든 네. 곡물 같은 경우는 파종을 못하면 이게 영향을 계속 미치기 때문에 곡물가 대체적인 최근의 흐름은 어때요? 곡물은 일단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밀을 수출하는 이제 생산과 동시에 수출하는 주요 메인 전 세계 물량의 30% 가까이를 담당을 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개 국가 말 그대로 우크라이나가 이제 세계 최대 밀 곡창지대 중에 하나인데 유럽의 빵바구니. 네, 뭐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네. 빵집이라 표현을 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우크라이나에서 추수까지는 올해는 이제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수출을 지금 이제 오픈이 됐긴 지난해 하지만 막혀 있던 길이 조금 뚫리긴 어느 정도 했죠. 뚫렸죠. 네. 하지만 신규로 파종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가격이 처음에 이제 빵 떴다가 말 그대로 하향 안정화 다시 좀 됐어요. 네. 하지만 이게 이제 겨울이 지나고 겨울밀을 파종을 아예 씨를 못 뿌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내년 뭐 4월, 5월 달에 이제 추수가 된 겨울밀이 예. 굉장히 공급량이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솔솔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품 투자하는 분들은 보면 이런 뭐 곡물 가격, 기후, 파종 뭐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몰라도 되고 네. 밀은 중요하고 밀 이외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옥수수, 커피 가격도 많이 올랐다고 그죠? 네. 우리 저 작가님이 지금 커피 사다 줬잖아요. 여기 네. 여기 커피집 사장님이 커피값이 올라가지고 지금 네. 울상이더라니까요. 이 커피 가격도 어찌됐든 이 곡물 상품 중에 소프트 상품 중에 하나인데 네. 이것들은 어쨌든 날씨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죠. 기후에. 올해 작년부터 올해 가장 이제 많이 나는 커피를 이제 작물을 이제 심는 나라가 어찌됐든 우리가 많이 하는 브라질 예. 그리고 아프리카. 근데 여기에 이 커피를 많이 키우는 그쪽 지역에서 너무 건조했어요. 계속. 그래서 수확량이나 이런 것들이 반으로 떨어졌어요. 반으로. 그렇기 때문에 커피의 원재료 자체가 너무나 가격이 많이 올랐던 거거든요. 실제로 해서 대기업의 커피 기업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 소매로 이제 수입을 하거나 이제 작게 이제 운영하는 데는 네. 실제로 커피 가격이 원재료 가격이 원가 자체가 워낙 많이 올라서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말씀을 정확하게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저희랑 거래를 하는 이제 중소업체 커피 사장님이 계세요. 네. 그 사장님 말씀으로는 원두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러게요.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까지 할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랐다 하더라고요. 예, 살아남으면 나중에 이 수확을 거둘 수 있으니까 잘 버티시라고 네. 하십시오. 네. 네. 곡물류 중에서 그러면 밀이나 나머지 뭐 우리가 뭐 옥수수 뭐 이런 특별히 뭐 좀 곡물가는 그 정도 하면 돼요? 체크할 거 없어요? 근데 그 옥수수나 대두가 이제 어떤 3대 곡물이 이제 밀, 옥수수, 대두인데 이 옥수수, 대두 이런 거 좀 사료로 또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사료로 많이 네, 쓰죠. 근데 이 최근에는 가격이 이제 수급에 대한 이슈보다도 이것도 이제 달러에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하는 상품 중에 하나예요. 곡물 플러스 그리고 이제 뭐 통화 마찬가지지만은 네. 달러화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최근에 어찌됐든 달러화가 뭐 달러 인덱스 포인트가 이제 110포인트를 넘고 그러게요. 이제 뭐 우리나라 원달러 시장도 이제 13년에 14년에 최고점을 기록을 하고 지금 그렇잖아요. 네. 곧 1,400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만 하더라도 1,380원을 넘었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이 달러에 굉장히 민감해서 달러화 때문에 외부 요인으로 오히려 지금 수급에 대한 데이터보다 요거는 달러에 대한 외부 요인으로 금융 이슈적으로 오히려 가격을 좀 짓누르는 영향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는요. 전쟁 나고 나서 이제 막 그런 옥수수 뭐 곡물값 오르니까 뭐
식용유값 오르고 치킨값 오르고 네, 맞아요. 식자재 납품하시는 사장님을 제가 아는데 그 당시에는 뭐 식용유 이런 거를 아니 값도 2배인데 일단 못 구한다 그랬어요. 네, 얼마 네, 전까지. 네. 그래도 조금은 지금은 이제 수급은 안정된 것 같네요. 맞아요. 네. 예. 자, 그러면 유가나 그 비철금속이나 곡물 가격 전망했는데 관련해서 투자자들이 이제 고민이 조금 투자 아이디어를 주세요. 정유주는 예를 들어 유가는 그러니까 유가가 좀 계속 오를 것 같으면 정유주 투자가 괜찮은데 제한적이라고 하면 정유주는 별로 지금 레벨에서는 별로 실속 없다? 저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솔직히 네. 뭐 언제 손해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정유주. 네. 저 실적이나 뭐 정유주도 얼마 전에 뭐 SOL 같은 경우도 정제 마진이 뭐 사상 대박이라 그랬는데요. 이제 네.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러면 제일 고민되는 건 정유주는 어느 정도 알아요. 유가의 방향성 우리가 대책 예측하면 그렇죠. 되는데 가스값이 고공행진하는데 과연 뭐 가스 관련주가 국내에 있는 거야? 투자해서 되는 거야? 여기도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일단 뭐 가스만 아니면 이제 화학주 이제 예. 그쪽이 일단은 강세를 보일 수가 일단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예. 강세가 보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뭐 천연가스 자체가 가격이 현재 레벨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뭐 올라갈 가능성 대비해서 한 8대 2 정도 이제 그러니까 오른다에 저는 8 정도로 보고는 있거든요. 지금 가격 대비해서도 올 겨울까지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 투자로 보신다 했을 때는 뭐 가스 관련 그러니까 화학주 관련 쪽에서도 저는 오히려 추천을 그쪽은 해드리고 있어요. 아,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 보통 네. 그러니까 가스 관련주라고 하는 게 주로 가스 관련주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SK가스나 뭐 가스공사나 이런 쪽인데 걔는 네. 잘 안 움직이고 지역의 일부 섹터를 담당하는 도시가스 업체 이런 데가 막 올라요. 훨씬 많이 올라요. 훨씬 많이 올라요. 그런데 네. 사실은 별로 직접적인 연관성은 별로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오히려 화학 섹터 쪽에서 그런 거를 이제 누릴 수 있는 거죠. 네. 아마 삼성정밀화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네. 언급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조건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곡물 가격과 제일 연동된 게 이제 음식료잖아요. 네, 그렇죠. 음식료는 아이디어가 곡물가 올랐다, 가격 때리 올렸다, 곡물가 안정되면 가격은 안 내린다, 마진을 내리죠. 그대로 유지하잖아. 네. 이런 거잖아요. 네, 음식료 맞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음식료 쪽도 왜냐면은 모든 음식을 만들 때에도 가공식품 만들 때에도 원유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원유 가격이 지금 낮아질 이유가 현재까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기 가공식품에 때문에 원유가 들어간다고요? 가공식품 할 때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장을 돌리거나 했을 때 모든 것들에 에너지로서? 대해서 에너지 가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긍정적으로 음식료도 되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요. 네. 물론 제가 이제 주식 전문은 아니지만은 이제 시장의 가격의 그러니까 흐름 따라서 섹터 같은 정도 섹터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네. 뭐 어찌됐든 농산물 쪽 그리고 화학이나 이제 천연가스 쪽 그쪽으로 전 관심 있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네. 농산물 그러니까 에그플레이션 관련한 농산물, 농기계,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비료, 네. 이런 쪽, 그 다음에 음식료 좋게 보시고요. 네. 정유주는 좀 투자가 쉽지 않다. 네. 뭐 물론 이제 그 기름값이 계속 오른다는 보장이 있다 하면은 뭐 현재 이제 그러니까 기존에 들어갔었던 건 모르겠지만 현재 다시 신규로 들어간다는 거는 네. 솔직히 부담이 되죠. 현재 가격에 대해서는요. 네. 네. 제이킴 김성준 차장님과 함께 이 상품 가격, 원자재 가격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전망과 우리가 관련된 섹터 어디를 좀 보면 될지를 얘기했고요. 또 실제로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 직접 상품이나 선물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워하기도 하고 너무 변동성이 큰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어떻게 하면 그 해외 선물이나 상품 쪽에 투자를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잠시 공개하겠습니다. 네.